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세무행정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현금 1천만 원 이상은 모두 탈세, 가족 간 송금은 모두 증여세 대상, 개인 사업자는 모두 조사 대상, AI 세무조사로 전국민 감시 등 많은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납세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성실하게 신고했는데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걸까? 계좌에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가족한테 돈을 보내줬는데 증여세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 더 이상 막연한 걱정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정말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운이 나쁘면 걸리는 세무조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가 여러분의 모든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도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즉,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시대가 온 거죠. 두 번째로 조사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서류 제출을 하루만 늦어도 돈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내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전자증빙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추적됩니다. 현금 영수증 하나, 계좌이체 하나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더 안전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이면 2025년 세무조사 시스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실무진이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계좌 입출금 관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좌 관리 부분이거든요. 6가지 핵심 상황별로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재무 생활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이행강제금 제도의 전면 도입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이후 착수하는 모든 조사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세무조사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면 납세자들이 바쁘다, 자료가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과태료 몇십만 원만 내면 되니까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서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는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30일의 이행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은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행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매일매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루 평균 수입금액의 최대 0.3%이거나 수입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제출 노력 정도와 지연 사유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하거나 완전히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이 24억 원인 중견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평균 수입이 약 6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회사가 서류 제출을 60일 지연했다면 하루 최대 2만 원씩, 60일이면 1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연간 수입이 6억 원인 개인 사업자라면 일평균 수입이 약 165만 원 정도입니다. 30일 지연 시 하루 최대 5천 원씩, 총 15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액이 매일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일회성 과태료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곧 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세무조사 종료 후에도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내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조사 대상 선정 방식의 혁신입니다. 과거에는 업종별, 지역별, 신고액별로 어느 정도 무작위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과학적 선별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과거 20년간의 모든 조사 사례, 신고 데이터,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패턴,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 매출까지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합니다. 위험도 산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각 납세자에 대해 수백 개의 변수를 종합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의 위험도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들이 위험 신호로 감지될까요? 첫째,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에 월 거래액이 1천만 원 수준이던 계좌에서 갑자기 1억 원이 입출금되면 즉시 감지됩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신고기간 직전이나 직후에 발생하면 더욱 주의 깊게 봅니다. 둘째, 쪼개기 거래 패턴입니다. 1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500만 원씩, 2번 또는 300만 원씩 4번에 나누어 보내는 것들 말이죠. 현금 거래 보고 CTR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 대규모 자금 이동입니다. 특히 부모에서 자녀로 또는 부부 간의 목적이 불분명한 큰 금액이 오가면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넷째, 신고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 증가입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정도인데 1년 만에 부동산을 10억 원어치 샀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다섯째, 업종 평균과 현저한 차이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해서 매출 대비 비용 비율이나 현금 비중이 크게 다르면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여섯째,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입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보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으면 지하경제 참여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여러 개 겹치면 위험도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정 점수를 넘기면 자동으로 조사 대상 후보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세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방식 대비 약 3배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조사해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생활 패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조사 규모와 방향성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대비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조사의 질적 수준과 집중도는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 엄단 대상입니다. 생계 침해형 탈세, 즉 자료상 누락, 지하경제, 은닉, 불법 자금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강도도 높아지고 고발이나 통고 처분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료상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특별팀을 구성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유령 업체를 통한 경비 조작, 허위 매입 등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편의 서비스 확대 대상입니다. 일반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공제 항목만 자동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간편 환급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확대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세정 운영의 핵심 철학은 당근과 채찍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악의적인 탈세자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변화는 국제조세 분야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면서 해외 거래나 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제도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원천 인정 용역 소득 관련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교포가 국내에서 강의, 컨설팅, 디자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비과세나 면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후 제출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득 발생과 동시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서류도 훨씬 상세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거주지 증명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와 1인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이나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거나 웹 개발자가 해외 업체로부터 프로젝트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분야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 개인 간 PEP 거래, 디파이 DeFi 수익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합법적인 해외 소득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운용 중이던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이 2025년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포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사업자 간 거래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 구매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자동 검증 시스템도 고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 회사의 매입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대금 지급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대조됩니다. 만약 세금 계산서는 발급했는데 실제 대금 이체가 없거나 반대로 돈은 보냈는데 세금 계산서가 없다면 즉시 시스템에서 감지됩니다. 이상거래 탐지 알고리즘도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여러 업체에서 동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패턴의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플래그가 떠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과거에는 조사관이 일일이 통장을 뒤지고 세금 계산서를 대조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검증했다면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나옵니다. 결국 데이터 기반 세정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양면성이 있어요.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게는 조사 과정이 훨씬 빠르고 간소화되지만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더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무조사와 직결되는 계좌 관리의 핵심 포인트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6가지 상황을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현금 거래 보고 CTR 1천만 원의 함정. 실제 사례 1번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매각해서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은 수표로, 잔금 12억 원은 계좌이체로 받았는데요. 계약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3억 원이 너무 큰 금액이라며 여러 번에 나누어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 원씩 30번에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일 연속으로 매일 1천만 원씩 현금 입금한 내역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거였죠. CTR이 30번 신고되었던 겁니다. 다행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수표 내역이 있어서 해명할 수 있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CTR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같은 계좌에서 현금 입금과 현금, 출금을 합쳐서 1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코FIU에 보고합니다. 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라서 은행 직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유됩니다. 즉, CTR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현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메모해 두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부동산 매매 대금, 차량 구입비, 사업자금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대여금 약정서 등 현금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두세요. 셋째, 계좌이체를 우선 활용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 자체가 증빙이 되거든요. 실제 사례 2번 박 씨는 개인 사업자인데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1,500만 원 정도씩 현금 매출이 발생해서 매일 은행에 입금했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현금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했고 매출 신고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사관이 성실한 납세자라고 칭찬해 주더라고 하네요. 이처럼 CTR 신고가 되더라도 적법한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의심 거래 보고 STR 실제 사례 3번 이 씨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금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인 10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빌리기로 했는데 같은 날 1천만 원씩 10번의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금융회사에서 의심 거래로 신고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 여러 명의 송금자라는 패턴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된 거죠. 다행히 미리 각 지인들과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출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서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법. 첫째, 거래 목적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계좌이체 시 메모란을 적극 활용하세요. 사업자금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차량 구입비, 결혼자금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거래 당사자 간 약정서를 작성하세요. 가족이나 지인 간 송금이라도 간단한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만들어 두세요. 특히 금액, 목적, 상환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거래 패턴을 만드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거나 사업 매출과 연동해서 거래하는 등 예측 가능한 패턴을 유지하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4번 최 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임차인들이 모두 같은 날 매월 말일에 송금하다 보니 의심거래로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각 입금마다 호 임대료라고 메모를 남겨두어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거래라면 패턴이 반복적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3. 가족 간 거래의 증여세 리스크 마이너스 10년 합산의 함정. 가족 간 자금 거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증여세 과세 위험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실제 사례 5번 김 씨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갚으라고 했지만 정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아들 사업이 잘 되어서 1억 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은 증여로, 이익 5천만 원도 별도 증여로 보아서 총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2,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0년 합산 원칙이 핵심입니다.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에서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로 가는 증여는 10년간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용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상환 능력이나 상환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법. 첫째,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용 금액과 차용 일자, 이자율 최소 시중 금리 수준, 상환 방법과 상환 일정, 차용자의 상환 능력 근거. 둘째, 실제 상환을 실행하세요.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짜 차용증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이자를 적용하세요. 무이자 대여는 그 자체로 증여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시중금리나 은행 대출 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6번 박 씨는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정식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연 3% 이자로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는데 아들이 매월 정확히 원리금을 상환했습니다. 5년 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차용증과 상환 내역이 완벽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4. 대규모 자금 유입 시 소명 대비책. 부동산 매매, 보험금, 퇴직금, 상속 재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반드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7번 이 씨는 강남 아파트를 매각해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소 계좌 잔액이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20억이 들어오니까
1년 후 세무서에서 재산 증가 소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명시, 등기부등본 매매 전후 소유권 변동 확인, 중개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확인서, 은행 이체 내역서. 이런 완벽한 증빙 덕분에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대규모 자금 유입 시 주의사항. 첫째, 거래 전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단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둘째, 관련 비용까지 함께 정리하세요.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각종 세금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셋째, 자금의 최종 사용처까지 추적 가능하게 하세요. 큰 돈이 들어온 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8번 김 씨는 교통사고로 보험금 8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15억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8억으로 어떻게 15억을 만들었느냐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확인서, 증권계좌 거래 내역, 주식, 매매일지 등을 상세히 보관하고 있어서 모든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5. 개인 사업 자금 분리의 중요성.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9번 개인 사업자인 정 씨는 사업이 어려워서 개인 계좌에서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업 계좌에서 생활비를 빼서 쓰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런 패턴이 발견되자 조사관은 정확한 매출과 비용을 구분할 수 없다며 추계 과세소득을 추정해서 세금 부과를 적용했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죠. 올바른 자금 분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를 완전히 분리하세요. 사업 전용 계좌와 개인 전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절대 섞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거치세요. 개인에서 사업으로 자금을 넣을 때는 사업주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회수하세요. 셋째, 모든 거래는 해당 목적의 계좌를 통하세요. 사업 관련 거래는 반드시 사업자 계좌로, 개인 거래는 개인 계좌로만 처리하세요. 실제 사례 10번 법인 대표인 한 씨는 회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개인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때 모든 거래를 대표이사 차입금 과목으로 정확히 회계 처리했고 이자도 합리적 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모범적인 자금 관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 가상자산 거래의 새로운 리스크.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트래블 룰의 도입으로 거래 추적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트래블 룰의 구체적 내용. 가상자산 사업자 간에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모두 기록되고 보관됩니다. 실제 사례 11번 암호화폐 투자자인 조 씨는 비트코인 5억 원어치를 국내 어거래소에서 해외 비거래소로 옮겨서 알트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국내로 다시 가져와서 현금화할 때 취득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과 환전 당시의 환율, 각 코인의 취득가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아서 세금 계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가상자산 거래 시 주의사항. 첫째,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거래소별, 코인별, 날짜별로 취득가와 처분가를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둘째, 거래소 간 이동 시에는 목적을 명시하세요. 단순 보관용인지, 투자 목적인지, 사업 목적인지를 명확히 해두세요. 셋째,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더욱 주의하세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과 정보 공유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점검 통지 후 24시간 내 전년도 신고서 재검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수정신고 가능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고려하세요. 기본 서류 현황 파악, 통장 원장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전자세금 계산서 매칭 상태 점검, 주요 계약서와 증빙 서류 보관 현황 파악, 2단계 증빙 패키지 구성 일주일 내 거래별 완성형 파일 만들기, 각 거래마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이체 내역을 하나의 PDF 파일로 묶으세요. 조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금 출처 타임라인 작성, 대규모 자금 이동이나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시간 순서로 정리한 요약 문서를 만드세요.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3단계 자료 제출 전략. 제출 가능 자료와 추가 소명 필요 자료 구분. 조사관의 자료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것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세요. 제출 가능한 것은 빨리 주고 복잡한 것은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세요. 이행강제금 방지 전략. 제출 기한을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하고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기한 연장을 요청하세요. 이때는 구체적인 사유와 예상 제출일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조사 과정 대응. 성실한 태도 유지. 조사관과의 대화에서는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 고려. 복잡한 사안이거나 쟁점이 많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2025년 세무조사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들 중 사실과 오해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루머 1 전 국민 AI 실시간 감시는 과장입니다. AI는 조사 대상 선정에만 활용될 뿐 모든 국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거래 패턴을 사전에 감지해서 선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루머 2 서류 안 내면 바로 벌금은 부분 사실입니다. 예전 과태료가 아니라 일할 계산 이행강제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지와 30일의 이행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루머 3현금 1천만 원 이상은 모두 탈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CTR 자동 보고일 뿐이고 합법적 거래라면 증빙만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루머 4가족 간 송금은 모두 증여세 대상 은 오해입니다. 차용 의사가 명확하고 상환 계획이 현실적이라면 대여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루머 5개인 사업자는 모두 조사 대상 은 틀렸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나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조사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핵심은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루머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세무조사 시스템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메시지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에 적응하세요. AI 기반 선별, 이행강제금 제도, 실시간 전자증빙 시스템. 이런 변화들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오히려 기회로 만드세요. 둘째, 기본에 충실하세요. 아무리 제도가 복잡해져도 기본은 같습니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이체 내역의 3종 세트. 이것만 확실히 갖추면 90%는 해결됩니다.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기본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미리 준비하세요.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허둥지둥 준비하면 늦습니다. 평소에 거래별로 증빙을 정리해두고 정기적으로 신고 내용을 점검하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세무조사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제도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셔서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실천 가능한 액션 아이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번 주말에 작년 신고서와 주요 거래 증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있었다면 차용증을 보완하세요. 계좌 이체 시 메모란 활용을 습관화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재무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